예,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0년 제4회 교육정책 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 진행을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변상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 네트워크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이 주관하고 하여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는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세대 특성과 미래교육 정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매우 핫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 교육의 핵심과 중심은 우리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한테 원하는 이들이 주관해야 되는 교육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이들의 의견과 또 이들의 가치관을 우리가 면밀히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발표자와 토론자를 우선 소개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발표를 해주실 김민 순천향대학교 교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회에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실 박세용 운산고등학교 졸업생이십니다. 우리 학생이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이정은 서울방송고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론회 진행 방법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일단 미래교육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세대 특성 분석에 대해서 일단 순천향대학교 김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우리가 세 개의 패널 토론 주제가 있습니다. 그 패널 토론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미래교육을 위한 초중고 청소년 세대 특성 분석을 연구하신 우리 김민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순천향대학교의 김미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문에 사회의 많은 담론과 의제들이 많이 파묻히고 또는 약화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특히 교육 장면에서 상당히 큰 화두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대 간의 격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월드밸류 서베이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의 세대 간의 격차가 매우 높은 사회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생들을 참 가르치기 힘들다라는 선생님들의 말씀도 많이 들리고 또 학교 장면에서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우리 세대와 많이 동떨어져 있다라는 아이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어떻고 또 그런 특징에 기초해서 미래 교육 장면에 우리가 응용 가능한 정책적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슬라이드와 함께 저한테 30분 정도 시간이 허락이 됐는데요. 시간을 맞춰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순서는 이 연구가 갖고 있는 서론, 그 연구의 기본적인 배경과 방향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구 방법을 어떤 걸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대 담론 그리고 세대 특성에 대한 서베이를 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그에 기초한 제언을 드리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무장하고 개성으로 폭풍 성장하는 세대, 손끝으로 기업의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그들. 확실히 요즘의 10대 그리고 청소년들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들의 그 사회적인 배경을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인구 사회학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절벽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과학기술적 장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환기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정치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사회 참여의 경험을 겪고 있고 특별히 2016년도 촛불 집회를 통해서 소위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지위까지 획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사회 문화적으로는 여러 양상의 갈등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요. 특별히 계층 또 세대 성 갈등의 장면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는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더해 요즘은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서 디지털 온라인 매체 환경을 수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이고요. 그에 따라 통과 의례처럼 경험을 해야 하는 문화적 경험, 사회적 경험의 결손도 지금의 청소년 10대들이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간이 지남에 따라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교 교육 장면은 물론이고 또래 집단과의 일상적이었던 정상적 생활을 해오지 못했던 지금의 세대에 대한 연구들이 누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또 진행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장면들을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자면요. 일단 청소년 인구는 계속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의 최근 자료들을 살펴보면 향후 10년 내에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6%, 그리고 향후 40년 내에는 10%로 굉장히 급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60년에 청소년 인구가 796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고 1980년에 1401만 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이후에 계속 급감을 해서 2060년에는 501만 명까지 감소를 한다면 100년 만에 100년 전보다 작은 청소년 인구를 기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가 되고 또 그에 따라서 경제활동 인구와 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생각하면 과거에 4명, 5명의 청소년이 해야 될 몫을 지금의 청소년들은 1명이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제 세대는 형제가 5명이거든요. 제가 형제가 5명인데 제 세대가 어른 1명을 부양하는 그런 세대라고 한다면 지금의 20대와 10대의 경우에는 아이 하나가 어른을 1명을 부양하는, 그래서 그 아이 1명이 저희 세대의 5명의 몫을 해야 되는, 교육의 장면에서도 그런 점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실하게 따져야 하는 그런 시대로 확실히 전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구의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인구사회학적으로 그에 따른 그 핵심 역량에 대한 교육 장면으로의 전환을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 장면도 그에 따라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 6가지의 핵심 역량을 주창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관리 역량부터 지식정보 처리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에 이르기까지 향후 미래 세대들이 갖춰야 될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역량을 개발하고 함양하는 데에는 과거에는 교육적인 장면이 대부분 그 기능을 담당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량에 대한 개발을 과연 교육적 장면만 할 수 있을까? 그 교육적 장면에 더불어서 과학기술의 진보가 또 지역사회의 다양한 새로운 교육적 자원들이 결합을 해야 될 몫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의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학교 교육 장면을 확장을 해서 지역사회와 그리고 과학기술의 진보를 같이 활용하는 사회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담론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을 통해서 스마트 기술에 기반한 창의적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사회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스마트 기기 또 1인 미디어 등의 매체 환경에 영향을 받고 그에 따른 세대적인 어떤 특성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요즘의 아이들을 포스트 밀레니얼 세대, 곧 Z 세대라고 부르고 최근에는 알파 세대라고 부르는 본격적인 디지털 세대가 등장하는 사회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가 갖고 있는 것이 이런 과학기술의 진보가 항상 순기능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역기능도 물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디지털 환경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은 역기능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적인 차원에서 특히 이제 사회 참여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사회 참여와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그 화두가 되어진 지점을 보자면 아무래도 2002년에 한일 월드컵 장면, 그리고 동년에, 그러니까 2002년 6월 13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효순 미선 사건이 있었습니다. 탈근대화를 우리 사회가 겪으면서 본격적인 청소년 세대의 사회 참여 경험이 이루어진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청소년 두발 자유화라든지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라든지, 그리고 잊지 못할 세월호 참사 사건 이후에 희생자 추모 집회가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의 계기가 되었던 사건들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1인 미디어 발달에 따른 정보와 참여의 기회가 대폭 확대가 되었고, 2016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를 통해서 소위 청소년도 시민의 한 사람이다라는 시빅 유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 1월 1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어서 18세 이하의 선거권 연령이 하향화가 됐습니다. 물론 충분한 여건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권은 물론이고 피선거권의 연령도 우리 사회가 동일해져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 사회는 선거권은 18세 이하이고 아시다시피 피선거권은 25세, 아직 등치가 되어 있지 않은 사회입니다. 향후 그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질수록 선거권은 물론이고 피선거권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기본권과 참여 기회가 확대가 되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적 장면에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그에 따른 실천적 대안들이 모색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갈등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갈등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겠습니다만, 금수저, 흑수저 담론을 비롯해서 계층의 격차가 매우 커지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특히 이런 계층의 격차와 더불어서 젊은 세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사회적 자원이 공정하게 배분되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 있느냐,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사건들과 관련돼서 20대 젊은 세대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주요한 사회적 의제는 사실은 자원 배분의 공정성과 평등한 기회의 박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이야기를 앞으로 한다면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가치, 그 가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나이에 따른 세대 간의 격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노인 폄하, 또 젊은 세대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약화, 이런 부분들과 같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성은 매우 민감한 주제이면서 우리 사회에서 갈등의 양상을
복잡하게 보여주는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남성의 여성에 대한 메갈리아 논쟁도 여기에 포함이 될 테고요. 또 유리천장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지는 여성의 남성에 대한 성차별,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갈등도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새로운 사회적 변화들, 그리고 환경에 노출되어진 청소년 세대에 어떻게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저희 연구의 목적은 세대 담론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학교 급별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통한 조사, 그리고 선생님들 각 학교 급별로 선생님들을 모시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설문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였고요. 요거는 연구 결과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헌 연구와 관련돼서 청소년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청소년기 하면 생리적인 변화나 심리 정서적인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지원과 역할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청소년이라는 사회적인 이칭, 지위에 대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학생이라는 말로 청소년을 동일하게 불렀는데, 보다 넓게는 청소년이라는 성장 세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이해가 넓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과학기술이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러 사회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세대 간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이런 사회적인 요인들이 결합이 되면서 세대 간의 격차가 개인 간의 요인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처럼 압축적으로 성장한 사회의 경우에는 세대 간의 격차가 매우 심각하고 또 갈등의 양상까지 보이면서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세대 격차 또 세대 문제는 낯선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오래전 칼 만하임이라는 사회학자로부터 세대 간의 격차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벌어진 사회적인 참상의 책임이 기성세대에 있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세대, 그리고 이런 추궁을 부당하게 보았던 기성세대 간의 갈등을 살펴본 칼 만하임의 세대 문제, 그리고 이 세대 문제에 대한 어떤 관점은 이후 단순한 세대 간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규범, 그리고 세계관의 정립을 둘러싼 세대 간의 논쟁, 그리고 전쟁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만하임 이후에 세대를 단순히 출생에 기초한 생물학적인 코호트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역사적인 요인이나 문화적인 요인까지 고려한 세대적 개념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세대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것은 급격한 인구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그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주류적인 가치관이 여론과 그리고 경제적인 자원 배분을 주도하는 상황 과정에 정당성을 이룰 때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즉 우리 사회가 지금 세대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여러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 주류의 힘이 점차 약화되고 또 새로운 세대의 힘으로 전치가 되면서 정당성과 공정성이라는 기존의 가치가 새로운 가치로 대체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세대 갈등의 양상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고 일종의 그 권력의 이동, 파워 시프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대 담론에 대한 그간의 우리 담론들을 살펴보면요. 학문적으로는 교육학을 비롯해서 사회학이나 심리학 그리고 신문 방송학 등에서 이 세대 담론을 주목해 온 바가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소비 취향의 새로운 변화, 미래 예측이 되지 않는 그 미래 세대의
초점이 맞춰졌죠.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마케팅을 중심으로 X세대에 대한 소비 취향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했었죠. 그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확산된 컴퓨터라든지 인터넷 네트워킹의 맹화가 X세대 이후에 Y세대를 견인을 해왔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X세대라는 말이 공론화되어진 것은 1980년대 초반 캐나다 소설가이자 미국에서 활동해왔던 더글라스 쿠플랜드의 제너레이션 X가 그 공론화된 문서, 소설이었는데요. 문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2000년대에 소위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 세대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일컬어서 Y세대라고 하는데요. 사회학적인 접근, 그리고 대중문화 내에서의 청소년 문화에 대한 학술적인 접근이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과거에는 소비 취향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면 이 시기 이후에는 청소년 세대가 향유하는 가치관이나 의식, 행동 양식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적 접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 Y세대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세대들이 이때부터 나옵니다. 뭐 E세대, P세대, R세대, N세대, C세대, I세대, V세대와 같은 본격적인 세대 담론이 이 시기에 등장을 하고 또 하위 문화인 종문화, 뭐 우리 사회에서는 오렌지족, 야타족, 엄지족, 버보스족, 댄디족, 뭐 굉장히 많은 종문화와 같은 하위 문화 담론들이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최근에는 제너레이션 Z, G라고 해서 Z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1996년부터 2010년까지의 출생세대인데요. 중학생부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 그리고 사회초년 직장인에 이르는 세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세대 중에는 IMF 등 그 경제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태어나서 매우 민감한 사회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세대로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Z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사실 Z세대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인 자녀 가족이 본격적으로 이 시기부터 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이다. 또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본격적으로 갖고 있는 세대이다. 또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기보다는 현재를 지향하는 성향이죠.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그 의식주보다 당장의 어떤 것을 즐기기보다는 집을 장만하는 데 먼저 투자를 하는 세대라고 한다면 요즘의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는 주말을 즐기기 위해서 차를 먼저 구입하는 세대, 현재를 먼저 지향하는 그런 세대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이어서 Z세대를 이후의 세대가 최근 사회적인 담론의 주제로 나오고 있는 알파 세대입니다. 이 알파 세대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24년에 이르는 출생의 시기를 갖고 있는 세대이고요. 이 시기의 경우에는 2009년까지 스마트폰이 사실 보급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 이후에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또 유아기부터 이런 스마트폰과 스마트 패드 또 스마트 스피커를 접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놀이 도구와 학습 그리고 교육의 도구로 이와 같은 스마트 기기를 접했던 세대이고 따라서 능수능란하게 또 자유롭게 사용하는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보면 매뉴얼을 보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학습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사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알파 세대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관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탐구하고 있고요. 정보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물론 검색도 하지만 유튜브에서 또는 음성으로 검색하는 그런 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기술 친화적 속성에 따른 알파 세대 교육 방향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 말씀드렸던 바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논의들이 함께 더불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설문조사는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서베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좀 가졌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주었고요. 총 9개의 영역 28개의 그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기본 문항부터 사회 참여 성향에 이르기까지 9개 영역에 28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졌는데요. 그 결과가 대단히 흥미롭게 나왔습니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다소 많고 성별로는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IT 기기 사용 능력부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세대는 IT 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미지나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친숙하고 스스로는 IT 기기를 과사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갖고 있는 IT 기기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교육적 개입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이어 나오는 온라인 정보 신뢰도와 연결해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레이저 포인트로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맨 하단에 보면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맹목적인 수용을 할 줄로 알았는데 지금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정확성을 그 미디어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대해서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기대만큼 높지는 않은데 그러나 몇몇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 높고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선생님보다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 높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있어서 거짓 정보나 거짓 뉴스를 좀 경계해야 하는 교육적 개입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기중심적 사고와 관련돼서는 타인의 말이나 시선보다는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을 중시하고 자기 마음이 가는 곳에 용돈을 사용하고 또 자기의 행복을 중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가 지날수록 점점 심화되는 사회 현상이 한 단면으로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러나 비대면 상황에서 이런 성향들이 좀 가속화되지 않겠는가. 또 나중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도 선생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결여된 상태이므로 이런 상태로 심화되지 않도록 교육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기의사 표현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의 의견 표현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생각이나 개성을 표현하는데 적극적인데 학교 장면에서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학교 장면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개성 표현을 촉진하는 교육적인 어떤 기제가 부족을 한 게 아닌가, 아니면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요소가 있지 않은가, 권위적인 어떤 수업 문화가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SNS 친구 관계와 관련돼서는 SNS보다 아직은 직접 대면하는 친구가 많고 직접 대면하는 대화가 편하고 또 그런 친구들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NS를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지만 친구 관계에서는 여전히 오프라인 친구가 더 많고 자연스럽다. 또 그런 친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 비율이 낮긴 합니다만 SNS 친구 관계를 더 중시하는 응답자도 상당히 존재해서 이에 따른 어떤 변화 추이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어 어른과의 관계를 보면요. 청소년 세대는 어른들이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또 나에게 간섭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어른들과 자신의 의견이 다를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 장면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수평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어떤 수업 문화, 학교 문화의 조성과 수업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7번째는 직업 선택에 대한 성향인데요. 직업 선택에서 사회적인 인정보다는 자기 적성을 중시하고 있고 또 직업 선택의 기준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진로 교육이 단순히 기존의 직업을 속에 체험하는 교육보다는 자기 적성을 적극 강조 개발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사회 참여 성향은 매우 뚜렷했습니다. 자기 권리 침해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나쁜 기업의 상품 불매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어려운 이웃을 직접 돕고 환경 보호를 위한 행동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그레타 툰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는요,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표해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참여를 했었고요. 약 한 2시간여 9개의 질문을 통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료 수집과 분석은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이 진행이 됐고요. 크게 6가지로 저희들이 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의 의식과 가치관이 어떠냐. 두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성인과의 관계, 네 번째는 친구와의 관계, 다섯 번째는 학교 내의 평등 관계, 여섯 번째는 아이들의 사회관과 직업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주제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의식과 가치관과 관련돼서 창의성과 자유로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신 반면에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안에서 자기 표현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인 과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돼서는 미디어 노출은 확실히 많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능은 높아졌지만 사회성은 좀 약하다. 그리고 미디어의 몰입은 많지만 신뢰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의심할 만큼 또 불안해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SNS와 관련된 확증 편향은 우려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보 개별화에 따라서 고립되는 아이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학교 장면에서 미디어와 아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인과의 관계에서 평등한 교사와의 관계를 아이들은 지향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선생님들과의 관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자기 감정의 표현과 관련돼서는 솔직하게 자기 표현을 하지만 주변을 좀 배려하지 못하고 있고, 교사로서는 솔직한 학생 표현이 좀 좋고 무기력하고 오히려 표현력이 없는 아이들이 좀 힘들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학교 교육의 딜레마로서 개인 중심주의에 대한 우려도 표방을 해주셨습니다. SNS에 대한 사용과 친구 관계는 긍정적인 활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친구 관계는 오히려 관계를 소비하는 아이들, 또 부모의 과도한 개입과 관리에 대한 그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학교 내 평등한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어른과의 관계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평등한 교사와의 관계를 지향하지만 그것이 불편한 교사도 있다. 그리고 교권은 필요하지만 과거와는 다른 교권. 그래서 교실 내에서 수업 장면에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관과 직업관에 대해서는 아직도 낮은 학생의 진로 자기 결정권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고요. 미래에 대한 아이들의 불안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직업 세계를 소개해 주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새로운 전환점이 학교 장면에서 요구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학교의 대응 전략은 학교 자치가 좀 더 확보되어질 필요가 있고, 교육의 방향도 최근에 이런 사회 환경의 변화와 관련돼서 인간성 회복과 자기 결정 권한을 좀 개발하는 측면에서의 교육의 방향 전환이 요구되어진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학교 민주주의가 좀 더 확대되어져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현재 재원 부분은 이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래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 4가지 장면 중심으로 말씀을 한 1분 정도 안에 말씀을 드리고 끝낼 텐데요. 먼저 교육 내용과 교수 방법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뭐 인간성 회복이라든지 미래 핵심 역량 중심 교육이 좀 필요하고 미디어 리터러시나 또 미디어를 활용하는 수업이 좀 요구되어진다. 또 학생 참여 중심 교육과 또 적성 개발 자기 선택, 자기 결정권을 높이는 그런 어떤 교육 내용과 교수 방법의 요구가 대두가 되는 것 같고요. 또 교사 문화, 학교 문화의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그러니까 학교 민주주의의 확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학생 자치와 학교 자율권 확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 및 학교 시설은 지금까지의 논의와 관련돼서 공간적 해석이라고 보여지는데 시설 중심에서 공간 중심으로 가면서 구성원 참여형 학교 환경의 재구조화가 요구되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 지도에 있어서 균형 잡힌 삶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개인과 타인, 지능과 사회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간의 친구 관계, 이런 어떤 균형을 아마 교사학습 장면뿐만 아니라 학생 지도의 장면에서, 생활 지도의 장면에서 교사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있어야 될 문제의식, 그리고 해결이 앞으로 요청되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민 교수님 발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청소년 세대 담론에 대한 정리를 해주셨고요. 특히 우리가 IMF 이후에 2000년 이후와 더불어 월드컵 세대, 또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경제 침체를 경험했던 세대, 그리고 2016년 촛불 집회 사태, 그리고 2020년 1월 14일 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18세 선거권 연령 이하로 인해서 이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정치 참여의 확대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또 세대들이 갖고 있는 가치 변화,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변화, 이런 것을 학문적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8가지 분야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셨던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전문가 중심으로 FGI 결과를 볼 때 전문가들은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한 목소리로 나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 포괄적인 정책에 관해서는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학습 방법, 그 다음에 교사 문화, 학교 문화의 개편 문제, 그리고 학교 환경 시설 변화에 대한 문제, 또 학생 지도에 대한 문제, 이 4가지 영역을 통해서 미래 교육의 어떤 포괄적인 변화를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학교 공간이 단순하게 교사학습 공간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넘어서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학교 공간이 학생들의 돌봄, 또 사회적 연대, 유대의 공간까지도 확대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청소년 세대의 어떤 행동 특성이나 가치 특성을 분석했던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민 교수님 발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정리 후에 세부 의제 3가지가 저희들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세부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